네, 최근 월가에서는 다양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뜨거운 것은 아무래도 증시 앞날과 관련해서 벌이는 비이성적 과열 논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폴 크루그먼 교수는 증시에 매니아, 광기가 끼어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오늘부터 열리는 미국의 9월 FOMC 회의에서 과연 이 증시 광기, 거품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긴급하게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먼저 오늘부터 양일간 FOMC 회의가 열리는데요. 이 FOMC가 열리기 전에 오늘 금융시장, 뉴욕시장 흐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그 서상영 팀장께서도 그 테마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네. 아무래도 미국의 기술주가 흔들린 이후에 이 시간을 통해서도 테마형 ETF 이런 얘기를 좀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한테 권유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전형적으로 그 테마별로 미국 주식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테마에서 가장 큰 게 역시 코로나 백신 문제죠. 네. 그래서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테마 관련해서 바이오 업종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또 한 가지는 M&A 관련된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래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사실은 맨 처음에는 가격, 캐피탈 게인을 얻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지연되면 장기화되면 기업별로 차별화가 현금 사정에서 차별화가 심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올해 하반기가 되겠죠. 그러면 자금 사정이 이렇게 풍부한 이러한 기업들은 절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부족한 기업들이 세컨드리 M&A 시장에 나오면서 이것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또 하나의 성장하고 주가가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수합병 소식이 이렇게 되면서 주가가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이후에 장세에서는 어제도 이제 미국의 주식을 좀 이렇게 버리고 한국 주식을 사라. 요 제목은 제가 잡은 게 아니라 해외에서 그렇게 보는 시각을 그대로 했는데요. 아무래도 한국 증시가 좀 많이 부각되지 않겠냐 하는데요. 사실 오늘 캐스터분께서 이렇게 좀 약하게 했던 비중 중에 하나가 현대차의 부정적 관찰 대상에 제외시킨 문제. 요 관련해서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한국 증시가 당분간 돋보이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제 증시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래서 어제는 30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어제로 놓고 본다면 인도네시아 증시를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들도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이다가 물론 일별로 매도와 매수가 교체하는 속에 9월 이렇게 10일 이후에는 지금까지 이렇게 한 3,800억 이상 매수세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해외에서 굉장히 한국 증시를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상대적 관점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여기에 이런 소식들이 좀 결부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면 S&P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국가 신용등급을 할 때는 3주 전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만약에 국가 신용등급이 한국이 상향 조정된다면 3주 전에 주식을 샀다가 네. 사실 그것이 발표하고 난 시점서부터는 파괴되는데요. S&P가 지난 4월에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부정적 관찰 대상을 이렇게 포함시켰는데요. 이 부정적 관찰 대상은 우리가 국가신용등급 전망과 국가신용등급 실제 등급이 있는데요. 그거보다 더 긴박할 때 이 부정적 관찰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여기에서 사실 현대차라든가 현대차 그룹과 관련된 이런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이 한국 증시에 어둡게 보던 왜냐 현대자동차가 SK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또 4월 달에는 한국 가안판 기업들의 신용등급 전망이 줄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는 쪽도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이것이 해제되는 요게 쾌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차라든가 어제도 현대차 증시가 한 5% 가깝게 올랐습니다. 이것이 선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지난 4월에 한국의 가안판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3대 평가기관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봤던 것이 속속 풀리고 있다. 이런 것이 한국 증시가 당분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하는 어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의 전망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시청자 여러분께는 참조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3일이었죠. 미국 기술주들이 본격적인 조정에 들어가고 폭락세를 연출하면서 최근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월가에서 다양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오늘도 뉴욕 그 증시에서 됐습니다는 코로나 백신 개발 시기 문제. 네. 이것이 뭐 대선 전이냐 어렵다 연말도 어렵다 하다가 오늘은 이것이 바이오가 연말 이내에 백신이 출시되지 않겠느냐 이것에서 대비하고 있다는 이런 쪽의 내용들이 줄줄이 이르면서 바이오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게 코로나 백신 개발 시기 문제죠. 그리고 미국의 대선 결과 문제도 아주 오늘도 뜨거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와 격차가 줄어들긴 하지만 미국은 그 정치가 금권 정치이기 때문에 대선에 대해서 배팅하는 이런 쪽에서는 블룸버그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제 바이든한테 일제히 그리고 전 이렇게 스타벅스의 실주 그렇죠. 회장도 바이든의 손을 들어주는 그래서 돈은 바이든에 몰리는 이런 네.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급해지기는 트럼프가 이렇게 급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대선 결과 논쟁, 그다음에 우리가 경기 부양책 관련돼서 여전히 이것이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해서 언제 추진할 것이냐 문제,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비이성적 과열 논쟁인데요. 이 비이성적 논쟁이 원래는 앨런 그래스번이 사용해서 유명했던 용어가 됐습니다는 그 이후에는 거품 논쟁이라고 많이 했죠. 근데 최근에는 폴 크루만 교수가 기술주의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이 이해가 어렵다 해서 매니아, 광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광기는 여러 가지 재료에도 불구하고 주식만 살 길이다. 주식만 쫓아간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광기로 인해서 오늘도 니콜라 얘기, 그 다음에 니콜라는 뭐 시간의 시장에서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는 니콜라 관련된 사기 보고서가 있죠. 그런 네. 관련해서 혼탁한 문제. 그래도 장중에도 니콜라가 올라갔던 배경.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니콜라 좀 다른 분위기가 있긴 합니다는 사실 테슬라 같은 이런 옵션, 콜옵션 관련된 이런 혼탁한 문제에도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바로 그런 광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냐는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동조하지는 않습니다. 한계 동학개미도 일부 신문에서 주식밖에 살 길이 없다 하는 쪽으로 해서 이 자체가 매니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하니까 주식만이 집도 살 수 있고 그다음에 훌륭한 기업에 가서 임금 가지고 안 되니까 주식 가지고 돈 벌어야 생활도 되고 모두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하나의 직업군으로 크게 형성하는 것 이런 것이 사실 매니아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대목은 한국의 동학개미들의 근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금융 지식을 풍부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저보다도 풍부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표현에 대해서 동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니아 계층 때문에 우리가 3월 달에 훌륭한 증시 전문가라 하시는 분들이 3월에 주가가 폭락한다. 이거 뚫고 올라갔죠. 7월 위기설 나왔을 때 이렇게 뚫고 올라갔죠. 그다음에 9월 위기설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연초에 월초에 방송하는 것처럼 사실 월가에서는 9월 위기설을 개의치 않는다 하는 이런 쪽의 방송도 해드렸습니다는 이런 것이 지금의 기술주를 끌어올리는 소위 비이성적 과열 광기 논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광기라고 특히 학계에서 광기라고 표현할 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가장 큰 게 오늘부터 열리는 미국 FOMC에서 요 광기 기술주 거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네. 거품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면 사실 거품을 줄이겠고 주가가 좀 떨어지겠죠. 그다음에 이번에서 용인한다고 이렇게 본다면 미 기술지가 사실 더 상승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미국 시간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FOMC 결과가 특히 페드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기술적 폭락 이후에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증시에 대해서 이것이 월가의 시장 참여자 사이에 굉장히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용어가 사실 나온 지는 꽤 오래됐는데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네, 이 비이성적 과열은 제가 이렇게 민간 연구소, 대우경연구소에 있을 때 이 용어는 굉장히 아주 우리의 외환위기 시기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명확히 기억합니다. 네. 이때 당시에 미국의 의장이
잘들 아시겠습니다. 앨런 그린스폰 세계경제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하는 이분인데요. 그때 당시에 미국의 인터넷을 비롯해서 사실 제3의 혁명을 바탕 벤처를 해서 그때 당시에 퍼로서 전통적인 주가 평가지 이해하지 못할 만큼 주가가 급등했고 그것이 미국에도 고성장 5% 이상 고성장되면 잠재 성장률 이상의 고성장되면 물가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게 전통적인 경제 이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터넷과 같은 이런 부분은 수학 체감 법칙이 아니라 수학 체증의 법칙. 공급하면 공급할수록 사실 그 성장률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공급 사이드가 커지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고성장하에 저물가라는 원래 고성장하에 고물가인데 고성장의 저물가라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뉴 이코노믹이다. 증거 한번 빗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이 퍼로서 인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 상승을 소위 비이성적 과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때에는 앨런 그린스폰이 워낙 영향력이 컸고 미국 증시장에서 이런 상황이 처음 맞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처음 맞으면 많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그 페드 의장이 비이성적 과열 이렇게 진단함에 따라서 미국의 주가가 20% 폭락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최근에 그 전행과도 은장과 한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조정되면 대체로 보면 조정폭이 20% 정도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죠. 네. 바로 그와 같은 사건에 빗대서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이때에는 이 사건이 굉장히 컸던 것은 이듬해인 1997년 아시아 위한일을 낳게 했던 직접적 배경이 됐거든요. 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주가가 당시에 증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낙관적 기류가 생사해서 페드의 의장이 비이성적 과열하다 보니까 미국 주가가 20% 폭락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금융사들이 워낙 투자 손실 폭이 커서 증거금 부족, 마진콜이 발생했거든요. 마진콜이 발생하다 보니까 한국이라든가 이런 투자 자산을 회수하는 딜레버리지 과정에서 외자 이탈이 심했고 그때 당시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은 김영삼 그때 당시에 대통령께서 외자가 문제가 시달리다 보니까 우리가 외환 보유가 300억 달러 된다 해서 국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 그 담화문도 발표했습니다는 실제 갖고 있는 가용 외환 보유가 36억 달러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자 마진콜에 걸리는 미국 금사 뽑아가는데 자금은 실제로 지금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은 36억 달러. 지금은 웬만한 뭐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훨씬 많이 갖고 있죠. 요 정도가 국가 신용도급일 때 빠지는데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외환위기가 터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것이 태국의 바타를 계기로 해서 아시아 외환위기에 나타났던 직접적 배경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길게는 1998년 러시아의 그 모라토리엄 사건 이것까지 이렇게 됐던 것이 비이성적 가열에 1996년 앨런 그린스폰이 처음 사용한 이후에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런 각도에서 일부 분들이 9월 달에 위기설이 발생할 것이다 하는 측면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 맥을 같이 한다려 보이겠습니다. 방금 1996년을 살펴봤지만 최근의 증시가 1996년 그리고 기술주의 경우에는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직전과 유사하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지적했죠. 네. 그래서 겹치지 않는 선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 분위기죠.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계속해서 시장 분위기를 보였을 때 공포 탐욕 지수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록 지수죠. 어록 지수 그런 측면에서 올해 그 5월 이후서부터는 today is the only day 해서 이 얘기를 좀 많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네. 오늘만 같아라, 오늘만 같아라 이런 적이 얘기죠.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고 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바로 폴 크루만 교수도 광기 매니아라고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이 미쳤다 하는 표현도 많이 들리는 것이 사실 그 월가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한국의 국내 증시에서도 이런 용어들이 많죠. 이것이 1996년 상황과 너무나 유사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객관적 지표로 좀 한번 그런 얘기들을 왜 저렇게 미쳤다, 오늘만 같아라 이렇게 얘기가 나올까 하는 측면에서는 전통적으로 나시익은 지표를 이렇게 볼 때 사실은 그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퍼죠. 퍼인데 지금의 미국의 증시의 적정 퍼가 한 16, 17배 정도에서 지금은 24배 정도니까 적정 퍼 수준을 사실은 1.5배 정도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상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또한
이렇게 광기라는 표현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물론 오늘 이 한국경제신문에서도 우리나라의 이렇게 주식을 생업처럼 해서 모든 것에 이렇게 그 운을 걸고 있는 이런 동학개미들은 사실 펄이든가 PBR 같은 전통적인 주가 페이지는 개의치 않다. 우리가 얘기하는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PPR 지표라든가 PDR 지표, 구매 지표, 이 지표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중시한다 하는 측면의 이런 언론의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주가가 전통적인 그 평가 지표를 이렇게 볼 때 150% 이상의 고평가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것은 돈의 힘이 실물 경제 여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풀렸고, 그 다음에 심리적 요소, 매니아 자체도 오늘 니콜라이든가 그 다음에 테슬라의 이런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악재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겠습니다. 네. 아직 사기 사건이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에도 불구하고 재료가 있는데도 주가가 올라간 테슬라 같은 경우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바로 매니아 이렇게 매니아 요인들이 심리적 요인이 가세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7월 이후에는 우리가 보면 미국 주식의 차익 실현할 것을 권유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일부 중국에서 글로벌 성격이 강한 것들, 글로벌 미국과 중국과의 마찰이 좀 피해지면서 글로벌 증시가 글로벌 성격들이 강한 중국 주식을 좀 권했던 것도 그때 당시부터 미국의 월가에서는 비이성적 과일 논쟁, 1996년에 이렇게 됐던 비이성적 과일 논쟁이 이렇게 일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비이성적인 과열 논쟁은 이번만에 나온 용어는 아닐 텐데요. 금융위기 이후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이 논쟁은 수없이 반복돼 왔었겠죠? 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미 기술주의 폴 크루만이 얘기했던 광기 논쟁도 네. 결국은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로나에 돈 많이 풀렸죠? 금리가 제로금리 됐죠? 이것이 가장 먼저 바탕이 됐던 것이 2008년, 2009년 서프라임 모기지론 리먼 사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페드의 그 통화 정책은 경제 시스템, 금융 시스템이 무너졌으니까 전쟁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전전한 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가지고 사용할 수는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비전통적 정책을 추진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만큼 돈을 왕창 뿌려댔다 이렇게 됐습니다. 돈을 왕창 뿌려대니까 초기서부터 기업들의 실적과 경기와 관계없이 초기서부터 유동성 힘에서 주가가 많이 갈라다 보니까 결국 비이성적 논쟁, 비이성적 논쟁하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임계치가 넘으면 이것이 거품 논쟁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거품 논쟁 이렇게 이번 그 코로나 거품 논쟁 직전까지 10차례 이상 됐습니다. 네. 아마 그때마다 계속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과거에 이 광기 거품 논쟁일 때 가장 많이 거론됐던 것이 1차 논쟁입니다. 왜냐하면 1차 논쟁 때 워낙 투자의 구류 간의 이 논쟁이었었거든요. 뭐 아시겠습니다. 그때 채권왕이 빌 그로스죠. 지금은 이제 이분이 예측이 틀렸기 때문에 사실 그 자신의 운영하는 펀드 규모도 작고 본인이 그렇게 시장 1선에 이렇게 지금은 2선으로 이렇게 뒤돌아가는 상태인데 이때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자, 거품이니까 채권을 사라.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식을 버리고 채권을 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주식 투자의 구류인 워렌 버핏. 해서 양대 쌍두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번역서 이렇게 보면 채권 관련해서 빌 그로스 책, 주식과 관련해서 워렌 버핏 책이 가장 많이 번역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주식 투자의 구류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아니다. 주식 더 사라. 실제로 본인 자신의 실제적인 그 소유하는 버크셔 해서웨가 주식 비중을 굉장히 많이 크게 늘렸거든요. 굉장히 많이.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의 주가가 지금 올라가면서 버핏이 케오승이 거둘 만큼 이렇게 지금은 뭐 버핏의 위치가 많이 동학개미들이든가 뭐 로빈 후드의 지금 변화가는 모습을 좀 이렇게 잃지 못하는 상태에서 많이 투자 실패 사례가 나왔습니다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큰 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자 지금 월가에서 이 광기 논쟁이 있을 때 왜 1차 논쟁, 10차례 논쟁 중에서 왜 1차 논쟁에 주목하느냐 하면 10차례 논쟁이 있었긴 하지만 네. 사실 그 논쟁의 쟁점이라든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적완화 정책, 제로금융 쟁점이라든가 뭐 돈이 많이 풀린다. 지금도 유동성 많이 얘기하죠. 쟁점이라든가 그다음에 결과는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10차례 걸쳐서 계속해서 상승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그 1차 논쟁이 지금 광기 논쟁일 때 재조명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월가에서 비이성적 과열이라고 언급할 것으로 예상됐던 그린스펀이
다른 견해를 발표해서 주가 상승을 부추겼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바로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시장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사람이 빌 그로스와 네. 그다음에 투자의 그리고 워렌 버핏 간의 논쟁이었으니까 네. 뭐 시장의 영향이 크죠. 그 시장을 다스리는 게 페드죠. 그러다 보니까 페드의 전현직 의장, 당시의 전현직 의장도 가세했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1996년 상황이라 이렇게 본다면 당시에 빌 그로스와 버핏 간의 그 거품 전쟁이 있을 때 당연히 비이성적 관리다 이렇게 얘기할 거로 봤던 앨런 그린스펀 그때 당시에는 전 회장이 되겠죠. 네. 되겠죠. 이 그린스펀이 금융 위기후의 양적 완화 정책, 제로금리 정책이 1993년가의 상황과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주가가 사실 통화 정책의 그 여건이라든가 수단이 다른 입장에서 보면 주가가 높다고 해서 이것을 96년에 빗대서 비이성적 관리라고 얘기하는 안 된다 하는 입장이 사실 그 후에 열렸던 9차례에 걸쳐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갔던 그런 큰 먼 원자를 써서 먼 원이 됐던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당시에 빌 그로스와 그다음에 워렌 버핏 간의 논쟁일 때 정책 당국자가 힘을 부추겼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벤 버넌키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페드 의장이니까 네. 사실은 뭐 비이성적 과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죠. 경제가 이렇게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주가의 거품을 어느 정도 조정한 그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입장이 됐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결국 통화정책의 관할 대상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비전통적 정책 시스템이 이렇게 무너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금융시장의 여건을 잘 반영하는 것이 실무경제 여건이라면 그 시스템이 잘 장착될 때는 실무경제만 감안하더라도 네. 통화정책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무경제 여건만 감안해서 추진하는 것을 보통 그린스펀 독트린이라 하고요. 네. 그러나 금융위기 상황에서 시스템이 무너졌으니까 우리가 보면 돈이 부족한 문제 다뤄줘야죠. 그다음에 위기로 인해서 시스템이 붕괴된 것도 다뤄줘야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실무경제 살아난 것도 다뤄줘야죠. 그러다 보니까 자 실무경제만 생각해서 증시가 거품이다, 긴축해야 된다 이러면 고용 창출이든가 실무경제 회복되지 않았을 때는 실무경제를 더 거꾸로 들이겠죠. 네. 그래서 당시에 페드의 그 통화 정책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이러한 통화 정책은 이론은 버냉키 독트린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린스펀 독트린 실무 경제만 생각하고 그다음에 버냉키 독트린은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 시장까지 포함하는 통화 정책 관할 대상의 범위가 넓은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자 지금 기업의 경기 실적이 안 좋고 그다음에 경기가 안 좋다. 근데 주가는 돈에 의해서 많이 올라갔다. 전통적으로 보면 비이성적 그다음에 사실 그 거품이라 얘기할 수 있지만 자 시스템이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실무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고 고용 창출이 이렇게 올라가지 못한다면 자 페드의 통화 정책은 버냉키 독트린대로 사실은 금융 완화 기조가 지속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 기조가 지금까지 유지되다 보니까 10차례 논쟁이 결국은 주가가 상승으로 끝났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린스펀 독트린과 버냉키 독트린 이 두 가지를 광기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최근 증시 상황에 비교를 해본다면 어떤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네, 지금의 그 광기 논쟁 이런 쪽에 자 이런 그린스펀 독트린과 버냉키 독트린으로 한번 그 독트린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페드 의장을 가상적으로 한번 맞아보겠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 그린스펀 독트린을 주장했던 앨런 그린스펀이 종전의 그 입장을 취한다면 자 지금 기술주 이해되지 못할 정도로 광기라고 이것처럼 이렇게 올라갔다면 결국은 비이성적 과열로 판단하겠죠. 그러면 페드가 의장 그때 당시에 의장이었다면 지금의 그 의장으로 다시 이렇게 환생했다 이렇게 보면 자 비이성적 과열이니까 거품을 줄이기 위해서 실무 경제권에 맞추기 위해서 네. 거품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한다든가 아니면 돈을 회수해야 되겠죠.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겠죠. 네. 이렇게 되는 그린스펀 거죠. 독트린이. 그린스펀 독트린대로 이렇게 지금의 페드 의장이 그린스펀을 맡고 있다면 네. 그렇게 이제 월가에서 익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 지금의 의장이 버냉키 의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앞서 말씀드린 같이 통화정책 관할 대상이 사실은 주식이라든가 부동산까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 이쪽 분이 거품이 된다 하더라도 시스템이 정비가 되지 않고 실무 경제가 지금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용 창출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아직 완전 고용 수준 뭐 지금 하겠습니다는 미국의
자연 실업률, 완전 고용 실업률은 한 3.5 정도로 이렇게 봅니다. 요 완전 고용 실업률도 지금 상태에서는 좀 페드 내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좀 완전 고용 개념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냐는 논쟁이 있습니다는 통상적으로 페드가 취하는 완전 고용 수준은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사람과 노동시장에 나가는 사람이 일치할 때 그때의 실업률을 고용 지표를 실업률을 보통 완전 고용 수준 엄격히 얘기하면 마이터리스트 통화론자들이 자연 실업률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그 개념을 사용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개념으로 본다면 코로나 직전에 미국의 완전 고용 수준이 이렇게 3.5% 정도로 된다면 네. 8월 달 실업률이 8.4%가 나왔죠. 그렇죠? 8.4% 넘으면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수치는 아직 높죠. 그렇죠. 절대적 수준이 높게 아직도 갈 길이 많죠. 그러면 거품을 잡으면 고용시장 더 침체되고 경기가 침체되겠죠. 네. 그럼 월가에서 보면은 사실 버냉키가 의장이라면 거품이 되더라도 완전 고용이 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금융 완화 기조를 지속해 나간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거품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감이 줄어들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간다는 보여졌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파월 의장은 어떤 입장이냐 하는 입장에서는 역시 파월 의장은 페드 내에서 법률가이긴 하지만 경험이 가장 많은 사람이고 대체로 보면 중립적 기조를 이렇게 유지하는 거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는 지금까지 전통적 관행으로 이렇게 본다면 역시 그린스펀 독트린보다는 버냉키 독트린의 시각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미국의 그 기술주에 대한 이렇게 지난 그 2일 이후에 급등락하지만 변동성 속에서도 이렇게 주가가 쉽게 9월 이기설과 같은 이런 시각대로 폭락되지 않는 것도 바로 그런 배경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한번 오늘은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과 상황과 비슷한 시각을 한번 보면 네. 좀 이런 것을 좀 긴 안목에서 판단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접근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버냉키 독트린을 적용을 한다면 그에 따른 문제도 분명히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사태에서 네. 이해되지 못하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노멀 디스토피아 문제니까 사실 금융위기보다 더 돈을 세게 풀었죠. 네. 무제한 채권 공급 통해서 그쵸. 무제한 돈을 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과정에서 통화정책 시차상 9개월도 안 되는 6개월 시점에 거품 논쟁이 있는 거죠. 미국 기술주가 과한기 논쟁이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보면 아직도 고용이라든가 이런 게 따르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지속된다면 증시의 그 거품 문제가 이렇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렇게 경기를 끌어올리는 이 작업이 지속된다면 모든 정책이라는 건 양면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긍정적 측면인 거면 부정적 측면이 있고 또 그것이 강도가 셀수록 긍정적 측면도 세게 나타나지만 부정적 측면도 세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풀어 제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달러 가치가 약세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직후 이후에 사실 달러가 강세가 될 것이다 해서 아직도 달러 예금 잔고가 지금도 늘어가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최근에 늘어가는 것은 일부 신문이 좀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달러가 앞으로 보유하면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각도보다는 네. 아마 해외 주식을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그 달러를 대기성으로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원달러 환율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투기성보다는 뭐 달러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서 돈이 된다 하는 시각보다는 이제는 이제 시청자분도 이렇게 워낙 달러 가치가 약세가 되는 측면이 오랫동안 되다 보니까 그런 기대가 좀 많이 무너졌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 지금 52주 보이죠? 지속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이게 이제 103까지 같은 게 코로나 직후 올해 3월 달일 겁니다. 근데 그 위에 달러 사라 이런 그 권유가 많았습니다는 지금 보면 그 그래프를 보면 103에서 92 레벨까지 떨어졌으니까 아주 수직으로 떨어지는 셈이죠. 중심 통화가 이렇게 저렇게 10% 이상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큰 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가장 부작용은 이 달러 가치, 달러 위상이 흔들리는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잡을까? 또 한 가지는 지금 고용 창출을 위해서 금융 완화를 계속하다 보니까 이 물가가 오히려 좀 페드 입장에서는 제1선 목표가 전통적 목표가 물가 안정이거든요. 근데 워렌 버핏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 페드가 물가 안정을 포기한 건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의 견해가 나올 만큼 오히려 2선 목표를 중시하다가 1선 목표가 이렇게
이제 뒷전에 가는 이 우선순위의 번복하는 이런 쪽에 교과서 보면 중앙은행에 보면 물가 안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뒷전에 불러가는 이런 쪽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측면. 이게 이제 필립스 커브와 연관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자산 거품이 언제까지 영향을 것이냐 문제입니다. 만약에 고용이 완전 고용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불을 뗄 것이냐. 이것도 이제 페드 입장에서 고민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9월 그 페드 회의는 오늘부터 미국 시간으로 열립니다는 평균 물가지에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금융 완화 기조가 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또 다른 이렇게 위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위기가 싹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게 페드의 신뢰성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금융위기 직전에는 페드가 뭐냐 화려한 시기가 지나다가 2008년, 2009년 계기로 해서 비전동적 통화를 하다 보니까 결국 고난의 시기가 됐다. 고난 시기가 지금 금융위기를 완전히 극복되면 지금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코로나 사태가 겹쳐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돈을 많이 푸는 상태에서 만약에 달러라든가 미국 경제 위상이 흔들릴 경우는 신뢰에게 봉착된다. 그러면 세계 중앙은행 기업 입장에서 보면 페드 입장에서는 자 세계 역할을 안전변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에서 사실 미국 입장에선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이런 위험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단기적으로는 미국 시기가 풀어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어느 쪽을 부각되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테마 요소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이렇게 심해지는 것이 지난 그 2일 이후에 지금의 미국 증시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참조하셔서 이렇게 투자 임하시면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최근 미국 기술주를 중심으로 변동성이 커지면서 월가에서는 광기 논쟁, 비이성적 과열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미국 9월 FOMC 회의가 시작이 되는데요. 과연 페드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헤쳐나갈지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